눈이 보이는 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오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2700선에는 올라서면서 그래도 거래를 맞춰줬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살펴보면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을 했고요. 또 경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불안감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마감에는 장중에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중국 상하이시의 조업 재개 소식도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원익 IPS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장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외에도 LNF, 코스모 신소재 등 2차 전지 소재주도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LNF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의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주코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화요일 주코치 3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FS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차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이 좀 돌아와 주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좀 매도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간만에 좀 시장의 훈풍이 불어오나 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를 유지를 해줬는데 정경민 차장님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볼까요? 네, 원래 줬다 뺐으면 좀 더 아쉬운 법이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쁘죠. 오래간만에 좀 들어오나 했는데 뭐 막판에 좀 삼성전자를 밀어내면서 좀 순매수를 지키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삼성전자가 또 시장에 또 좋은 그런 좀 훈기를 좀 불어넣어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반도체 쪽의 그런 온기가 그래도 이렇게 오늘 하루에 끝나지만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점에서 좀 희망을 보고 내일장도 조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익 IPS를 대상으로 한 이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좋았는데요. 박종훈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긍정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저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주 때문에 조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지수가 했긴 했지만 사실 종목별로 보면은 좋은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감안하면 오늘 조금 더 종목 수로는 더 늘어나서 더 수혜를 보신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일도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오신 이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도 시장을 볼 새가 없다. 종목이 너무 움직여서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영관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외국인 참 나빠요. 일단은 반도체를 사는데 다 사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연속 개인들 물량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관이 방어해줬는데 오늘도 1,200억을 외국인들이 팔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파월 연설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5월달, 6월달에 어떤 빅스텝의 과정들을 밟을 것인가,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해서 강도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있다. 하루의 수급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이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성DS, 두산중공업, 그리고 CJ프레시웨이를 저희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0.9%밖에 오르지 않았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3%의 상승을 지켜줬는데 오늘 반등, 방금 말씀 들어보면은 조금 깜짝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어떤가요? 네.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일시적인 뭐 길적인 반등의 일부라고 보고요. 내일도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추세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가 좋은 것도 맞았고, 마침 또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올해 조금 한 30조 정도에서 35조 정도까지 좀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투자를 늘리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반도체 업황도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좀 뜯어보면 장비 가격이 좀 올라서 조금 투자를 조금 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총에서 거의 30%를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시장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산 거지 특별히 뭐 반도체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그렇다면 또 업황은 또 안 좋냐? 근데 이제 업황 얘기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얘기 나왔었거든요. 모바일이 뭐 계속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덜 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그 메모리 가격이 조금 플러스 나올 수 있다. 이제 고정 가격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조금 바닥은 다진 것 같으니까 더 큰 폭의 하락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폭의 상승도 조금 기대하시는 거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연달아 경신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 삼전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 2달 동안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전방 산업 수요 부진으로 디램 업황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디램 업황이나 낸드 수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장님? 글쎄요. 일단은 메모리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당연히 독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7주 연속으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2분기 연속으로도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예측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영역은 아닌데, 왜냐하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 대내외 환경들이 너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예측들이 자꾸 틀리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 이제 저점 잡고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상하이 인근의 장쑤성, 저장성 이런 지역에 반도체 배터리 같은 주요 산업의 시설, 생산 시설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들에 대해서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예측이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들어온 거는 좋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파월의 연설 이후에도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님께 다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모습이 유지가 되면서 금리가 0.25가 아니라 0.5, 이제는 뭐 0.75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매크로의 영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매크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한다 해도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이 밸류에이션상 분모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은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좀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근데 문제는 전쟁이죠. 전쟁이 과연 이제 단기에 끝내고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이제 1분기부터 서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3조가 나올 것인가, 상반기에 7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찍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파악되고, 전쟁이 뭐 악재임에는 틀림없는 변수죠. 근데 이런 악재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좀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좀 단기에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두가 환호를 하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좀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현재 파악된 재고로 봤을 때는 좀 생산 차질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봐야 한다. 또 이런 좀 내용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IT
GPT 공룡들이 이제 서버의 수요를 조금 늘리고 있다라는 약간의 이제 좀 희망 섞인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대응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관찰하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외 환경 자체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한테 주는 악영향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곧바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신뢰 높은 지지선을 만들 때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뭐 제가 보면 조금씩 모아간다든가 아니면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전쟁이나 인플레 같은 경기 둔화 우려가 주가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모아간다 아니면 관망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전략을 주셨는데 실적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실적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박종훈 연구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1분기 실적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미 그거는 주가는 그만큼을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았듯이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았듯이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어떨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2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모바일도 그렇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침 또 2분기가 고정 가격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희망 섞인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반도체는 업황이 그전 이제 2017년 한창 호황이기 전까지만 해도 길면 3개월, 뭐 짧으면 한 달도 사실은 가격 예측이 쉽지 않았던 산업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함부로 지금 해서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바닥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디램 가격도 나아지고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좀 나아지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많이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과하게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우려를 담은 목소리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관 차장님부터 이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수 말씀드릴 때도 120주선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열어놓고 보시면은 지난주에 120주선까지 떨어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120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양봉이 또 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이런 기술적인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실적 부분의 밸류 이런 부분들 따져보았을 때 솔직히 매력도가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종훈 연구원님 SK 하이닉스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뭐 저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가격 반등, 주가로서의 반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수나 시장 환경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다음 주 정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특히나 반도체도 차지하는 비중도 꽤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포인트로 해서 보셔서 지금 상황에선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상으로는 제가 볼 때 한 2,750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 2,700이 깨지면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거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각 4시 13분 57초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유럽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네요. 영국은 0.16% 소폭 하락하며 출발, 독일 닥스 지수 0.86% 하락, 프랑스 캬크 지수 역시 0.66% 하락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은 3월에 비해 4월 정책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는데요.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통화정책 유연성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유로 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분석조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유로화 환율 움직임과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 이번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이제 박종훈 연구원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1분기 잠정 실적이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오늘도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실적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문별로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기판 사업의 성적표가 좋은데 이 배경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그렇게 좋은 이유가 두 가지죠.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리드 프레임하고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주력이고요. 둘 다 이제 어쨌든 반도체 칩과 기판과 메인 기판과의 사이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조 기판 같은 것들인데요. 리드 프레임은 거의 저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요즘은 전장용으로 조금 많이 쓰이고요. 서브스트레이트 쪽은 반도체 칩 중에서 조금 중저가 칩 쪽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이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반도체 기판 자체가 워낙 쇼티지인 상황인데다가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판을 쪽을 꽤 한다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심텍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하이엔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밑에 쪽에 미들로 쪽의 기판이 조금 더 수요도 역시나 힘들게 되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자동차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자동차 쪽에서 그 반도체가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판도 또 부족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발생하면서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거의 미들로우 쪽에 해당하는 기판을 하는 이 업체도 역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그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Q는 이제 많이 안 늘었다 치더라도 가격 자체가 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이익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익률 자체가 올라오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해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들이 퍼지면서 이 주가를 조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이 리드 프레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잖아요.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리드 프레임이 72% 정도, 패키징 기판이 28% 정도인데 이 부분의 성장세는 어떨까요? 리드 프레임 부분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프레임은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근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리드 프레임도 반도체용이 한 절반,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용이 절반, 전장용이 절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약간 그동안 사양 산업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미운놀이 시기 취급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 전장용의 시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사실 보면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이 전기차 새로운 종류의 차가 이제 전 세계 차량 중에 한 5%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5%밖에 안 왔으니까 앞으로 95%의 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 전장용으로서 더 쓰임이 많겠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여서 그런 기대감의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성 DS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Q는 이제 개수는 늘지 않았어도 P에서 조금 실적의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우려를 좀 잘 비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가에 좀 잘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가할 수 있나요? 뭐 사실 생각보다 기판 쪽에서는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만드는 대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성 DS가 이번에 튄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튄 거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이 2분기, 3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가치가 아예 좀 달라진다,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기판 쪽에서는 1분기가 비수기인 건 맞고요.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장기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기판 업황을 보시면 뭐 전방 산업들이나 보더라도 아니면 지금 경쟁사
것들을 비슷한 업을 하는 업체를 보더라도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나 이제 차량용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지금 쇼티지인 상황에서도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럼 쇼티지가 좀 풀리고 그걸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실적도 좋아지지만 밸류에이션도 프리미엄 받으면서 조금 더 주가로서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님, 이 해성 DS에 네. 대해서 혹시 첨언하실 네. 수 있는 의견 굉장히 있으실까요? 좀 좋은 회사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갈 것들이 더 많은데 굉장히 이제 고부가 제품군, 기존의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공급이, 수요가 많이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구조조정기를 싹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어떤 내연기관차 대비했을 때 3.3배,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반도체가요. 그럼 반도체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리드 프레임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에 더불어서 P와 Q가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해성 DS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하나의 의견을 더 듣고 싶은 게요. 저희가 이제 5대 기판 그 업체들의 주가가 50일째 신고가 랠리를 막 연이어서 달리고 있어요. 뭐 심텍 같고 대덕전자 같고 그리고 해성 DS도 같고 코리아 서키트 있고 지금 이수 페타시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잘 가고 있는데 뭐 다 좋은 회사라고는 하더라고요. 조금 성질은 다르지만 혹시 원픽을 꼽으신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해성 DS인가요? 예, 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해성 DS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분기 나올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거 따져봐서는 그 다음 순서 이제 대덕전자도 조금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 볼 때는 1차적으로 한 30-40% 정도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 실적 나오면서 되게 주가가 튀었을 때 보통은 요즘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주가 뜰 때 하루 정도 오르고 그냥 말거든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오늘도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아침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되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한 6% 정도 올라오는 걸로 봤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한 30-40% 정도 여유를 보시고 원래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프리미엄 봤을 때는 한 지금 시총이 1조 조금 넘는데 한 2조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 깜짝 실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올해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미주님들과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미주님들의 의견 몇 가지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민성님이 해성 DS 코로나 이후로 젤루 스타주다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깜짝 반등을 했고 계속 이어가는 스타주가 해성 DS가 굉장히 오랜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스타주 들고 오셨네요, 오늘. 스타주를 네. 오늘 들고 오셨고. 스타되셨네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네. 아이디 정자인님이 반도체보다는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미용업계를 선택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용주들은 조금 잘 갔잖아요. 지금 시세 오늘은 조금 눌리는 부분이더라고요. 부분이 있었는데 반도체주 미용업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차장님? 저는 미용 쪽을 좀 택하고 싶네요. 오, 네. 진짜요? 네. 차장님은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용. 오. 예. 마지막으로 연구원. 뭐 단기로는 미용이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업사이드로 보면 저는 기판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 여쭤보셨는데. 반도체니까 특히 기판. 해성 DS 들고 반도체 오셨으니까 기판으로. 네, 네. 당연히 쪽으로.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해성 DS 오늘 원픽이고 앞으로도 좋게 보시고 미용 업계에도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콕톡 검색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님이 가져오신 두산중공업인데요. 새 정부의 원전 기대감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좀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을 다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뭐 약간 이제 청개구리 같이 뭐 다른 거 다 좋게 올라갔는데 유독 얘만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많고 또 이제 대형주 중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소외된 것 같아서 좀 힐링의 시간을 갖고자 좀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좀 선별을 해봤고 사실 새 정부의 아이콘 같은 종목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공매도도 거의 뭐 금액 대비 10% 이상씩 이렇게 좀 쌓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돌파하기가 어떤 호재가 나와야 이게 좀 돌파가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한두 개씩 뭐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있고 국내에도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또 만져줄 때가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점적으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직관적으로 오늘은 힐링의 시간을 위해서 두산중공업의 카드를 한번 뽑아 본 겁니다. 네, 주가도 좀 힐링에 화답을 해줘야 할 네, 텐데 이 그러게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은 안 가고 작은 소형 종목들만 좀 네.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한울 3, 4호기 수주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나스닥 상장 이런 이슈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데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네, 뭐 그게 이제 저는 오늘 좀 주가에 좀 이렇게 촉매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좀 뭐 계속 뭐 2만 원, 2만 1,000원에 좀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를 좀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에 상당히 또 좀 이렇게 상담도 많이 오는 종목이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뉴스에도 주가가 반응을 못 해줬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여겨지는데요. 일단 현재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물론 자회사인 이제 밥캣, 뭐 퓨얼셀, 뭐 건설은 뭐 요즘에서는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이렇게 연결 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13조라는 큰 종목을 이렇게 떠받들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별도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 실적이라 하면 역시 원전 본업 자체에서 뭔가가 의미 있는 부분이 좀 터져줘야 될 거라고 좀 여겨지는데 그게 좀 나와야 이제 공매도도 좀 줄어들고 수급도 조금 풀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뭐 이건 저는 이제 정책 특히나 이제 이런 이 인수위원회에서 뭔가 이제 코멘트가 립 서비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굉장히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2만 원, 2만 1,000원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자체는 이제부터는 뭐 악재나 그리고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책적인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준비 땅 하면은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확고한 또 지지선. 뭐 제가 그런 지지선, 신뢰성 있는 지지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민감하게 호재에 반응할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친원전으로 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이제 세계의 모습인데 신정부의 또 정책에 조금 기대어 보이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터빈도 이 두산중공업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이다라고 하던데 아직은 좀 국내 수요만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글로벌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게 다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국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국내는 좀 풍력이 그렇게 어울리는 국가는 아닙니다.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그게 또 폭격 타격이 타겟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람이 또 이렇게 많이 부는 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현대일렉트릭 또 효성도 하죠, CS윈드도 하죠. 나름대로 경쟁사가 굉장히 많은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이제 두산 이제 쪽에서는 베트남을 동남아 쪽에 좀 진출 기지로 좀 삼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교두보로 좀 삼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거들고 있는 정도고 결국에는 이제 SMR을 비롯한 원전 쪽이 좀 달려줘야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뭔가 소식이 들려와야지만 지금 이 좀 답답한 이 국면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풍력 터빈 부분도 짚어봤고 아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짚어주셨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게 뉴스케일 파워 상장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다 엮여 있더라고요. 동방선기, GS에너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여러 가지 종목이 엮여 있는데 두산중공업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면 수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1억
4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을까요? 네, 가장 우리 큰 돈으로 규모. 한 1,240억 네네. 정도 투자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정도 투자 가장 좀 큰 규모로 좀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 이제 다른 쪽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와 동시에 향후에 이 SMR에 관련된 그런 좀 주요 기자재를 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좀 권리를 좀 동시에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물론 레인지가 있습니다. 2조에서 5조 뭐 이 정도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뭐 이게 좀 상장을 해서 차익을 얻는 거는 뭐 다 같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실이겠습니다만 향후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북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나갈 경우에는 두산이 우선적으로 좀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수주를 계속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뭐 국내도 있겠고 유럽도 있겠고 뭐 동남아도 있겠고 하지만 사실 이 원전의 핵심은 또 북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북미 쪽의 진출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멀티플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논리로 형성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뉴스케일 파워와의 접점은 기존 다른 회사와 약간의 이제 성격이 다른 전략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산중공업이 북미 쪽 진출의 교두보를 얻을 수 있다. SMR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사영광 사장님은 네.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개인 의견이니까 네네. 자유롭게 일단 개인 하셔도 됩니다. 의견이니까 좀 앞으로 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주관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그리드 패리티라는 게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똑같이 킬로와트 하는데 드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기술력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은 한 2030년 경에는 이게 대략적으로 맞춰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전의 건설 비용이 정말 생각보다도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연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노후된 것들을 유지 보수하면서 수명 연장을 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어떤 신규 원전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좀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규 원전 쪽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SMR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대체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은 잘했어요. 두산그룹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가스터빈 세계 5번째로 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상용화 여부 그리고 어떤 풍력 쪽에서도 사실상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뒤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트 단위로도 조금 이제 약한 쪽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부각을 시켜야지만 현재 비싼 주가와 밸류를 합당화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가스 터빈이나 풍력 같은 좀 신사업 같은 데도 좀 기대를 걸 수 있고 네. 그리고 신규적으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소형 원전 SMR에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이 사업의 글로벌 이제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원자력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에너지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못하는 부분들을 원전이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메꿔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원전이 어디가 강한가 보면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고요,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일본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은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선진국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구도에서 러시아는 자국 이제 유럽 쪽이나 이쪽하고 이제 많이 갈라섰으니까 힘들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미 신뢰를 좀 잃었고 그다음에 중국도 기술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유럽은 프랑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경쟁 구도이거든요. 이런 구도상에서 미국 우리가 왜 어차피 호재이냐면 이번 이제 뉴스케일 파워하고의 그 협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시장을 뚫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SMR을 갖고 기술이 있긴 하지만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약간 영업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협력해서 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합병이나 그다음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도적으로 좋아서 두산중공업한테는 상당히 그런 거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빈 쪽이 사실은 우리가
1등은 아니고 이게 유럽의 이제 베리타스가 1등인데 이 업체가 국내에서도 이제 뭐 프로펠러라든가 이쪽 뭐 기둥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그런 부품을 하는 업체들하고 이미 베리타스하고 많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주산전공이 사실은 약간 거기를 끝내기 쉽지 않아서 그런 산업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원자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터빈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지만 SMR 부분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2만 원이 지지선인 것 같아요. 거기를 지지선으로 반등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담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제가 원고를 드리면서 이제 들었던 키워드가 존중하며 버티면 수익은 따라온다. 요 그죠. 부분이거든요. 요즘 그게 키워드잖아요. 네, 존중하며 존중하면서 버티기. 버텨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뭐 이렇게 분은 이게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시간적인 문제인데 그 시점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일단 뭐 전고점이었던 목표가 전고점 정도는 목표가로 충분히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절대적인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뭐 제가 이렇게 늘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지지선의 하단부 한 19,000원 정도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존중하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머지않아 이렇게 좀 날씨가 조금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희망적인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프레시한 종목, 네. 리프레시한 종목. 네, 네, 리오프닝 기대감에 음식료주도 이제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관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최근 일주일 만에 15% 정도 올랐는데 특히나 그제는 아니죠.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이거래일 연속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늘도 뭐 0.3% 정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오늘 또 많이 담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음식료주 가운데서 CJ 프레시웨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네, 글쎄요. 일단은 제가 원래는 음식료 이런 쪽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지루한 종목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식들이 조금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던 게 이번에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과 어떤 전쟁 관련돼서 움직임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2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골프 요즘에 굉장히 대중적이 됐어요. 네. 예전에 그 스노우보드나 스키 같은 것들을 일부 계층만 좀 즐겼던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전부 다 타요. 근데 골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퍼블릭하게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저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골프 시즌 돌입하면서 정말로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요. 코로나의 수혜도 또 받았어요. 이 골프존 같은 업체들 있잖아요. 네. 실내에서 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 이런 쪽들에서 연습들을 많이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지금 시기가 왔고 정말로 성수기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골프에 관련된 클럽하우스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식 물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급식 물가도 너무 비싸요. 직장인 점심 물가. 네. 한 끼 얼마나 그래요? 먹고 커피 마시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식을 가서 이런 쪽에서 먹고 그리고 한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은 10,000원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죠. 네. 네, 제가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금리 인상하고 하면은 점점 더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직장인들의 뭐 지갑 사정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오히려 급식의 식수를 늘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어떤 그 학교들이 휴교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역시나 학생들의 학교의 식수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골프 쪽에서 클럽하우스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 것이다. 그리고 내 월급만 오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급식 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의 70% 이상이 식자재 유통인데 네. 다양한 매출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골프랑 급식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식자재 유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캐시카우 역할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비중이 77%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성장의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식자재 유통 관련된 거래처들의 영업 상황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J 프레시웨이의 영업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이게 식자재 유통 쪽에서 어떤 그 키즈 그리고 병원 관련된 매출들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누다 보니까 키즈 관련해서는 키즈누리 그리고 시니어 관련해서는 헬시누리 맞나요? 네, 헬시누리 그렇게 브랜드들을 달고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연배 때는 120세, 150세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로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까지 잘 만들어내면서 미래의 성장성까지도 동시에 좀 챙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사담인데 그 키즈하고 시니어 저 공부하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영업비율이 높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나온다고 했는데 좀 네. 안타까웠어요. 네, 그러게요. 죽만 주고 네. 음식량 조금 주고 이래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영업이익이 거죠. 2.5배 나온다고. 네, 그래도 만족하면서 먹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 CJ 네, 프레시웨이가. 굉장히 장사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이제 식자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오던 부분들 네. 사업부 조정이나 뭐 구조적인 개선을 하면서 이익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내용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 자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이번 1분기 나온 거 보면 3.8%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겐 정말로 획기적으로 잘 나온 영업이익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포인트가 높아진 거예요. 그만큼 매출 구조가 큰 상태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업이익 찍히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크게 점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마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들어오는 기술적인 그런 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에도 이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워낙에 영업 상황이 좋고 1분기에 최대 매출, 2분기에 다시 최대 매출 경신할 것 같고요. 3분기 잠깐 쉬었다가 4분기에 또 최대 매출. 그러니까 연중 4분기 중에서 3분기가 계속 최대 매출을 경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도 점점 더 증가 추세로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실적 네. 성장성에 더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2분기 영업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수치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네. 좀 짚어주실까요? 글쎄요. 일단 1분기에 보게 되면 매출액이 6천억이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97억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얼마가 증가됐느냐? 200%가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만큼 폭증을 하고 있는 초기로 돌입을 했고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 어떤 급식이라던가 매출 관련된 부분들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리오프닝 관련돼서 점점 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그런 관련된 매출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수치로 보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는 한 6,20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점점 더 증가하면서 1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 2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950억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이 기업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창사 최대 매출을 제시를 한 거죠. 그만큼 영업에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가 엄청 맛있나 봐요. 맛있어요. 네. 드셔보셨군요. 네. 질문에서 예전과는 조금 드리려고 다르더라고요. 급식 맛이. 그래요? 네. 우선 드셔보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의견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니까 그 재고 수량이라고 하나 이거를 먹고 나서 그 급식을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맛이 없으면 남겼잖아요. 그 남기는 게 거의 0%에 가깝다고 해요. CJ 프레시웨이가. 그래서 그 HMR만 우리가 좀 익숙한데 RMR이라고 하는 레스토랑과 협업을 해서 RMR 키트를 급식에다가 좀 납품을 한대요. 뭐 생 어거스틴에 푸파퐁 맞아요. 커리도 주고 네. 칭따오 맥주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네, 무알콜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선은 드셔보신 분께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CJ 혹시 급식 드셔보신 분 있나요?
네, 저는 먹어봤고요. 급식을 먹어보진 않고 네. CJ 네.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곳에 가서 사업장에 가셔서 예, 예. 네. 어떠셨어요? 일단 맛은 있습니다. 꽤 먹을만 하고요. 제가 뭐 뭔들 맛 없겠습니까? 칭따오 혹시 아까 사전 무알콜 미팅 때랑 좀 맥주는? 사뭇 다른 분위기네요. 그러지 네. 뭐 그런 거는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일반 뭐 요즘 뭐 짜장면 10,000원 시대 온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그런 게 좀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있어요. 현대도 있고 CJ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예, 풀몬도 있고 뭐 막강한 그 에버랜드 계열 아워, 웰스토리도 있고 웰스토리. 예, 네. 뭐 이런 쪽도 있는데 뭐 사실상 이 외식 쪽, 그러니까 이 급식 쪽과 외식 쪽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현대와 CJ가 가장 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가장 크고, 또 CJ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이 원자재, 식품 원자재를 가장 많이 유통하는 쪽은 어쨌든 모회사인 CJ입니다. 예, CJ를 이제 관계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치일 수도 있겠죠. 원자재 뭐 이런 유통에 있어서, 근데 그런 수급에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식구라면은 적정한 영업이익을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좀 신뢰성이 높은 가이던스,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조금 더 신뢰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저는 가이던스가 950억까지 제시된지는 몰랐어요. 분기에 한 150억 하면 많지 않을까?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좀 넘는 거, 뭐 지금 신고가긴 합니다만 5천억이 좀 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900억대의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맞춰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멀티플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실적만으로도 뭐 최소한 뭐 30-40%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 특히나 이런 외식 또 급식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네요. 네, 잠깐 첨언해드리면 950억이 이제 회사 자체에서 제시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1,000억을 넘길 것으로 좀 저는 생각을 아하. 하고 있습니다. 그 950억도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보수적으로 거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네요. 를 수호하시네요. 네, 수호자. 그쪽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교보증권 소속입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여의도에서 한번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값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저 진짜 네. 개인적으로 급식 좋아하거든요. 뭐 나올지 기대가 메뉴 보고. 되기도 하고 네. 동그라미 고민을 안 쳐놓고. 해도 되고 골라 먹는 재미도 동그라미 있어요. 쳐놓고 양식 메뉴, 한식 메뉴 이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박정원 골라 연구원님은 먹나요? 그러면 CJ 그렇더라고요. 프레시웨이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상승이 뭐 말씀하신 리오프닝도 있고 뭐 실적도 좋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식량 문제, 농업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일정 부분 더 상승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거품이 조금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시고, 물론 이제 1분기 일단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서프라이즈가 정말 나온다면 그때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후엔 좀 주가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좀 너무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거긴 하지만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관 차장님, 네. CJ에서 나오신 건 아니지만 교보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을 조금 높게 잡아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지금 시총 대비했을 때 좀 과하지 않은 밸류에이션에 분명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 보여지고 영업이익률, 영업 레버리지에 의해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1차 목표가로 75,000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00원이요? 네, 너무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열어놨습니다. 아, 네. 거의 일차라고 뭐 7, 그랬었는데 80% 정도 업사이드를 맞아요. 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네. 잘 지켜보고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팔로우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까 근데 하는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두 분이 이제 75,000원 하니까 맞아요. 약간 그 표정이 아까 분명히 급식 맛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표정이 약간 좀 많이 어두워지신 것 굳으셨네요. 같아요. 네. 혹시 75,000원 나는 좀 이의를 제기하겠다. 네. 저는 그냥 그 영업이익의 한 10배수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 들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기에 따른 부스트가 좀 달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950억을 과연 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분기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야, 지금 75,000원 간데 다 사자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차근차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가장 좀 네. 높은 가격이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중립이실 것 같고 가장 약간의 보수. 리스크를 좀 주실 것 같아서 조합이 좋은 것 마지막으로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리스크가 맞아요. 또 대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절대 주가 7만 5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뭐 그거를 보셔야 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주가가 나오려면 저도 이제 열심히 급식을 어떻게 해서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생 어거스틴 먹으러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함께해 주신 주코치님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종훈 FS 리서치 수석연구원,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숨겨진 톡 전략 톡톡으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내일 오후 4시에 저희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